아빠 그냥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게 어때요? 이 한마디가 30년간의 희생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제 이름은 유덕창입니다. 65세. 한때는 대기업 임원이었고, 이제는 그냥 쓸모없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30년 전, 저는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대기업에서 승진하여 임원이 되었고, 아내와 두 아이와 함께 강남의 아파트도 장만했죠. 겉으로 보기엔 부러울 것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제안했습니다. 여보, 애들 미국에서 공부시키는 거 어때요? 이 나라 교육 시스템으론 애들 미래가 없어요. 처음엔 반대했습니다. 얼마나 큰 돈이 들지 생각만 해도 막막했으니까요. 하지만 첫째 아이가 학교에서 아빠, 저 꼭 미국 가서 공부하고 싶어요. 하던 간절한 눈빛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2005년 아내와 두 아이는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고 저는 한국에 홀로 남았습니다. 아빠는 왜 안 와요? 막내의 질문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기러기 아빠가 되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지옥 같았습니다. 출근 전 새벽에 화상 통화를 하고 퇴근 후 밤늦게 다시 통화하고 보고 싶어서 애들 시간에 맞추느라 제대로 된 수면을 취할 수도 없었죠. 아이들이 적응하는 과정도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둘째는 매일 울면서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죠. 그때마다 눈물이 났지만 아내는 단호했습니다. 애들 미래를 위해서는 이 정도는 감수해야 해요. 이런 각오 안 하고 여기 온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경제적 부담은 커져만 갔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500만 원 정도면 될 줄 알았는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주거비, 학비, 의료비 이것저것 하다 보니 매달 800만 원을 보내도 모자랄 때가 있었습니다. 제 생활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아침은 걸은 지 오래였고 점심은 1,000원짜리 김밥으로 때우고 저녁은 편의점 도시락이 전부였습니다. 주말에는 인력사무소에 나가 닥치는 대로 일했죠. 오직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10년이 흘렀을 때 첫 번째 경고가 왔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혀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협심증이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러다 돌아가시겠어요. 하지만 저는 입원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다음 날 바로 출근했죠. 그리고 드디어 기다리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첫째가 하버드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여보, 이제 애들 좋은 대학 들어갔으니 한국으로 돌아오는 건 어때? 하지만 아내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둘째도 이제 대학 준비해야 하는데 어떻게 가요? 첫째도 이제 막 대학 생활 시작했는데. 결국 또 4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둘째 아이마저 예일대학교 음대에 입학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이올린 전공이었죠. 그동안 얼마나 많은 레슨비를 보냈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두 아이 모두 명문대에 보냈으니 이제는 아내도 돌아올 때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됐잖아. 애들 다 대학 들어갔으니 당신만이라도 돌아와. 돌아온 대답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애들 아직도 엄마 손이 많이 필요해요. 대학생이라고 다 큰 게 아니라고요. 여보, 나 더는 못하겠어. 14년 동안 혼자 살면서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는지 알아? 당신은 왜 그렇게 자기 생각만 해요? 애들 입장도 좀 생각해봐요. 지금 애들한테는 내가 필요하다고요. 그 순간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화상통화도 점점 뜸해졌고 통화를 해도 피곤하다며 금방 끊어버리곤 했죠. 게다가 자녀들의 용돈 요구는 점점 늘어갔습니다. 2015년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56세의 나이에 회사를 그만두고 미국으로 가기로 한 것입니다. 더는 못 견디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사에서도 50대 중반이 되니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고 무엇보다 가족과 함께 살고 싶었습니다. 퇴직금이 꽤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미국에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15년 만에 재회는 차가웠습니다. 공항에는 아내만 나와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바쁘다며 오지 않았죠. 집에 가보니 제가 있을 방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서재를 겨우 정리해서 침대 하나 놓아둔 상태였습니다. 아내는 저와 시간을 보내기를 꺼려했습니다. 주로 자기 친구들과 어울리느라 바빴죠. 자녀들과의 관계도 서먹했습니다. 잠깐 얼굴 보는 게 전부였어요. 대화를 시도하면
아빠는 왜 이렇게 물어보는 게 많아요? 라며 귀찮아했죠. 미국 생활 한 달째. 한 번은 둘째가 방에 있길래 들어가서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지은아, 대학 생활은 어떠니? 아빠, 제발요. 저 혼자 있게 해주세요. 왜? 내가 그렇게 불편하니? 아, 아니 그게 아니라, 아빠, 그냥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게 어때요? 뭐라고? 아빠가 이렇게 적응을 못 하시니까 엄마도 불편해하시고, 우리도 각자 생활이 있어서 챙겨드릴 수가 없어요. 난 그저 너희와 함께 살고 싶었을 뿐이야. 그러니까요. 곧 돌아갈 건데 그냥 돈만 보내주면 되지. 굳이 왜 여기까지 오셔서 힘들게 하세요? 그 말에 제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15년 동안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는데 결국 저는 돈 보내주는 기계에 불과했던 겁니다. 며칠 뒤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연히 아내가 친구와 통화하는 걸 듣게 되었습니다. 야, 너무 힘들어 미치겠어. 쇼핑도 내 맘대로 못하고 친구들 만나는 것도 눈치 보이고 애들 아빠가 여기서 산다는데 어떻게 하니? 뭐, 내가 모아둔 돈이 지금 어딨니? 이혼하자고 했다가는 안 되지. 퇴직금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있는데.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아내의 통화를 듣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바보처럼 살아왔는지를요. 15년 동안 가족을 위해 모든 걸 바치고 살았는데 결국 전 그냥 돈 버는 기계였던 겁니다. 더는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짐을 싸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렇게 한 달 만에 15년을 기다려왔던 가족과의 미국 생활은 처참하게 끝이 났습니다. 한국에 돌아온 후 저는 깊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먹는 수면제의 양은 점점 늘어갔고 사람들과 마주치는 것조차 두려워졌습니다. 당시 남은 건 작은 오피스텔 한 채뿐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살 줄 알고 퇴직금을 거의 다 써버렸거든요. 그런데 아내는 제가 그 대화를 들은 걸 모르니까 여전히 매달 생활비를 보내달라고 독촉했습니다. 여보, 생활비가 부족해요. 더는 보낼 돈이 없었습니다. 퇴직금은 이미 다 써버렸고 대출금 이자를 내기도 버거운 상황이었으니까요. 제게 더 이상 돈이 없다는 걸 알게 되자 아내는 이혼을 요구했고 자녀들은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거짓말처럼 돈이 떨어지자마자 모든 관계는 끝이 났죠. 15년간의 기러기 아빠 생활은 그렇게 허무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그때가 제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집에 혼자 있는 것도 괴롭고 밖에 나가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가끔 술을 마시며 잠을 청했지만 악몽에 시달리기 일쑤였죠. 어느 날 저는 충동적으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그냥 사라지고 싶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조용히 남은 생을 마감하고 싶었어요. 제주 바닷가 근처의 허름한 펜션에서 며칠을 보냈습니다. 창밖으로 끝없이 펼쳐진 바다를 바라보며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았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해변을 걷다가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바다에서 수영을 하는 이분은 무려 78세였습니다. 선생님은 왜 이렇게 젊어 보이세요? 젊은이, 나는 세 가지만 지켰다네. 매일 바다에서 수영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는 것, 그리고 매일 감사일기를 쓰는 것. 이것이면 충분하지. 그 말이 제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그분은 제 이야기를 듣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15년 동안 가족을 위해 희생한 건 아름다운 일이야. 하지만 이제는 자네 자신을 위한 시간이네. 인생의 세 번째 막을 시작하는 거지. 세 번째 막이요? 그렇지. 첫 번째 막은 배움의 시간이고, 두 번째 막은 책임의 시간이었어. 이제 세 번째 막은 자네를 위한 시간이야. 이 시간을 어떻게 쓸지는 자네 몫이지.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해변 노인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는 제게 세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네가 어릴 때 가장 즐거웠던 일은 무엇인가? 돈이 충분하다면 매일 무엇을 하고 싶은가? 자네가 이 세상에 남기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들에 대답하기 위해 고민하던 중 문득 어린 시절 할아버지와 함께 목공을 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나무를 만지던 그 감각,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그 성취감이 생생히 기억났습니다. 목공이여,
저는 어릴 때 할아버지와 함께 목공을 했었습니다. 노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게. 돈이나 명예가 아닌 자네 영혼이 원하는 것을 하는 거야.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저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피스텔을 팔고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에 정착한 것입니다. 작은 목공방을 차렸고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차 손에 익숙해졌습니다. 놀랍게도 여기서 제 인생에 또 다른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한 어린이집 원장님이 찾아와 아이들을 위한 나무 장난감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만든 나무 장난감은 아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고 입소문을 타면서 주문이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나무 장난감이 아이들의 창의력과 정서 발달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더 다양한 교육용 장난감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이 커지자 목공 기술을 배우고 싶어하는 젊은이들도 찾아왔습니다. 그들에게 기술을 가르치면서 저도 새로운 보람을 느꼈습니다. 60대 중반의 나이에 저는 선생님이 되었던 것입니다. 건강 관리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매일 아침 나무를 다듬고 깎는 작업은 저에게 최고의 운동이었습니다. 자연 속에서 생활하며 몸과 마음이 치유되었죠. 식습관도 변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함께 텃밭을 가꾸며 신선한 채소를 먹게 되었고 화학 조미료 없는 자연식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재정 관리에 있어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크게 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지속 가능한 수입을 창출하는 데 집중했죠. 작은 목공방은 제게 적절한 수입을 가져다 주었고 사치스럽지 않지만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관계에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진정한 친구가 되었고 제 목공방은 마을의 사랑방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방과 후에 놀러 오고 어르신들은 차를 마시러 오셨죠. 저는 그들과 함께하며 진정한 소속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제 둘째 아이였습니다. 아빠 잘 지내세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딸은 제 작업실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아빠, 이런 재능이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는 몰랐네요. 아빠도 몰랐단다. 나이 60이 넘어서야 알게 됐지. 딸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많이 힘드셨죠?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그 말에 제 마음의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오랜만에 진심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딸은 그동안 미국에서의 생활, 그리고 최근에 어머니와 언니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다들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겉으로는 그렇게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실상은 달랐어요. 엄마는 우울증으로 힘들어하고 있고 언니는 과도한 스트레스로 회사를 그만뒀어요. 하버드를 나와도 행복한 건 아니더라고요. 그날 딸과의 대화는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제가 목표로 했던 성공적인 삶과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의미 있는 삶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아빠는 행복해 보여요. 이 작은 마을에서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며 사는 모습이 정말 좋아 보여요. 아빠가 부러워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얻게 되었구나. 딸은 이틀을 제 목공방에서 머물렀습니다. 함께 나무를 깎고 밥을 해 먹고 마을 주변을 산책했습니다. 마지막 날 딸은 제게 물었습니다. 아빠,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어요? 예전에 아빠는 항상 심각하고 무거웠는데 지금은 정말 밝고 편안해 보여요. 그건 내가 노후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기 때문이란다. 그게 뭔데요? 바로 세 가지야. 내가 직접 경험하고 배운 세 가지 핵심이지. 저는 딸에게 그리고 이제 여러분에게 노후를 책임질 단 세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을 위한 목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의 삶을 단순히 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인간은 목적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제 경우에는 30년 동안 가족을 위한 생계 유지가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사라지자 삶의 의미도 함께 사라졌죠. 노후에는 자신만을 위한 새로운 목적이 필요합니다. 나무 장난감을 만들어 아이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 젊은이들에게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제 새로운 목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만의 목적을 찾으세요. 그것이 거창한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정원을 가꾸는 것, 글을 쓰는 것, 봉사활동을 하는 것 등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위해 오늘 아침에 일어난다라고 말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립적인 건강 관리입니다. 젊을 때는 몸이 불평을 해도 무시하고 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건강의 중요성이 더욱 커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립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고가의 건강보조식품을 사 먹거나 비싼 병원을 다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챙기는 습관입니다. 제 경우에는 목공 작업 자체가 최고의 운동이 되었습니다. 손과 팔의 근력을 키우고 집중력을 높이며 정신적 만족감까지 얻을 수 있었죠. 또한 텃밭을 가꾸며 신선한 채소를 직접 재배해 먹고 가공식품 대신 천연 재료로 요리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여러분도 약에 의존하기보다 생활 속에서 건강을 관리하는 방법을 찾으세요. 걷기, 수영, 요가 같은 부담 없는 운동을 꾸준히 하고 식사는 직접 준비해 먹는 것이 좋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잊지 마세요. 이런 자립적인 건강관리가 노후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세 번째는 진정한 관계입니다. 제가 가장 크게 깨달은 것은 관계의 중요성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관계는 단순히 가족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가족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노후에는 다양한 관계망이 필요합니다. 제 경우 마을 주민들과의 관계가 제 삶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목공방에 찾아오는 아이들, 함께 텃밭을 가꾸는 이웃들, 기술을 배우러 오는 청년들, 이런 다양한 연령층과의 교류가 제게 새로운 시각과 에너지를 주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단순히 도움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기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목공 기술을 가르치며 느낀 보람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지식, 경험, 시간을 나눌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보세요. 동네 모임에 참여하거나 봉사활동을 하거나 취미 동호회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진정한 관계는 노후의 외로움을 이기고 삶의 의미를 찾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세 가지 자신을 위한 목적, 자립적인 건강관리, 진정한 관계가 바로 제가 깨달은 노후를 책임질 핵심 요소입니다. 이상하게도 이 세 가지는 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력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부는 행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세 가지가 충족될 때 적은 돈으로도 풍요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며칠 전 딸이 다시 연락해 왔습니다. 아빠, 저 이번에 휴가 받았어요. 엄마랑 언니도 데려가고 싶은데 아빠 계신 곳에 같이 가도 될까요? 순간 망설였습니다. 상처를 준 사람들을 다시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신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물론이지. 언제든 환영한다. 이제 저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각자의 삶의 무게와 싸우고 있었을 테니까요.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가족 관계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녀에게 모든 것을 바쳤는데 기대한 보답을 받지 못했다고 느끼시는 분들, 그런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녀에게 의지하는 노후는 위험합니다. 자녀들은 자신의 삶이 있고 그들의 책임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대신 스스로의 힘으로 단단하게 서 있으세요. 자신만의 목적을 찾고 건강을 스스로 관리하며 다양한 관계를 통해 삶의 의미를 찾으세요. 그때 비로소 가족과의 관계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노후는 인생의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65세의 제가 15년 전에 50세 때보다 더 행복하고 건강하고 충만하게 살고 있다는 사실이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도 자신을 위한 목적, 자립적인 건강관리, 진정한 관계, 이 세 가지를 챙기며 풍요로운 노후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아내와 딸들이 제 마을을 찾아온 것은 한 달 후의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함께 목공을 하고 텃밭을 가꾸며 조금씩 마음의 벽이 허물어졌습니다. 아내는 제 변화한 모습에 놀라워했고 딸들은 자신도 이런 삶을 살고 싶다고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하버드를 나와도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이제야 알겠어요.
진짜 성공이 뭔지 그들은 이틀을 머물다 돌아갔지만 이제 우리는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있습니다.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말하긴 이르지만 적어도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제가 스스로 단단해진 후에야 가능했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작은 목공방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푸른 산과 맑은 공기, 마당에서 자라는 채소들, 그리고 저를 찾아오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이 제 인생을 풍요롭게 합니다. 누군가는 저에게 말합니다. 그래도 더 많은 돈이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물론 경제적 여유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제가 가장 부자였을 때 가장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돈, 명예, 성공, 이런 것들을 좇으며 살았던 제가 65세에 와서야 깨달은 진실입니다. 노후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자신을 위한 목적, 자립적인 건강 관리, 그리고 진정한 관계. 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노후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옵니다. 은퇴 후의 삶을 막연히 그때 가서 생각하자고 미루지 마세요. 지금부터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어떤 목적으로 살 것인지, 건강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어떤 관계를 만들어갈 것인지, 이 세 가지를 고민하고 실천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 나이 드는 것이 두렵지 않고 오히려 기대되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후지혜 다락방 가족 여러분, 오늘 유덕창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30년간의 기러기 아빠 생활, 그리고 그 끝에서 마주한 쓸쓸한 현실, 하지만 다시 일어서서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가는 모습까지. 그의 여정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여러분은 노후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자신을 위한 목적, 자립적인 건강 관리, 진정한 관계, 아니면 또 다른 무언가가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지금까지 노후지혜 다락방이었습니다.